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30강을 끝냈고요. 오늘 31강 차례죠. 그래서 남은 30강을 또 힘차게 출발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중간 점검을 좀 해볼게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캠페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핸드폰을 멀리 두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책상 서랍이든지 가방 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강의는 무슨 속도로? 제 속도로 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최대 한 1.2배속, 빨라야 1.4배속 정도, 제일 빠르게 선생님이 양보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30강이 지난 이 시점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핸드폰이 지금 여기 컴퓨터 바로 옆에 나와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집어넣고 시작을 좀 합시다. 선생님이 담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반 학생들도 처음에는 선생님 핸드폰 눈에 띄지 않게 해라, 아예 책상 위에 없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학교는 이제 핸드폰을 걷질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내 눈에 띄지 않게 되게 조심해, 이제 굉장히 조심히 이렇게 생활하다가 요즘 슬슬 책상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 핸드폰의 유혹을 빨리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길게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3학년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핸드폰과 점차 거리를 좀 두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 무슨 내용 공부했어요? 바로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중에 소화, 순환, 호흡까지 얘기를 했고, 오늘 마지막 배설 부분 얘기하고 이 전체 4개를 좀 통으로 묶어볼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먼저 학습 포인트 좀 점검을 해볼게요. 짠! 여기를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배설에 초점을 맞춰서 처음에 좀 보게 되겠죠. 그래서 물질 대사 결과 어떤 노폐물이 생기는지 일단 볼 거예요.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작용이 배설이니까 어떤 것이 생기는지 일단 한번 보자. 자, 그 다음에 이런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배설계의 구조라든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구체적으로 오줌이라는 그런 배설되는 형태죠. 오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의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화, 순환, 호흡, 배설 4가지를 이제 유기적으로 한번 묶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한 개체를 이루어내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될 거고, 여기에 더해서 134페이지 굉장히 단순한 탐구 활동인데 그것도 같이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되겠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물질 대사와 노폐물의 생성, 지우고 나중을 위해서, 자, 물질 대사와 노폐물의 생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 앞서 배웠던 내용 있잖아요. 소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소화돼서 어떤 형태가 되고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그런 것과 같이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 중에 일부, 뒷부분 어떻게 배설이 되는가 부분이지만 그 앞부분부터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노폐물의 생성과 배출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제목을 적어보고, 생성,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고 배출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좀 적어놓고, 일단 어떤 영양소들이 있는지, 그렇죠? 어떤 종류의 영양소가 있고, 이 영양소는 우리 몸에 음식의 형태로 들어오죠. 음식 형태로 들어왔는데 걔가 그대로 바로 세포로 흡수될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포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얘를 조각내는, 그렇죠? 분해하는 작용이 바로 우리가 소화 과정이었죠. 그래서 소화의 결과 어떤 형태로 흡수가 되는 것인지, 흡수되는 형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흡수된 아이들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이동 경로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로죠. 이동 경로. 자, 그 다음에 이동해서 세포까지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세포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 대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세포를 거치고 나서 어떤 노폐물이 되는가, 노폐물의 종류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노폐물이 어디로 배출이 되는지, 어디로 배출되는가,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좀 이제 단단히 먹고, 자, 일단 우리가 배웠던 영양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3가지 주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죠.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많이 이제 주 에너지원으로 삼게 되는 게 바로, 그렇죠,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자, 여러분들을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원소가 어떻게 되나요? 뭐라고요? 탄초, 그렇지, 탄초. 그래서 탄수화물은 CH5,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원소로, 이제 같은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다른 종류의 물질 뭐가 있을까요? 다른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 그렇죠, 지방이죠, 지방.
탄수화물 지방. 그래서 지방도 CHO라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선생님 완벽주의자인데 자꾸 이렇게 조그만해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 어디가 완벽주의자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탄수화물 지방 했어요. 그 다음에 남은 에너지원. 그렇죠. 단백질입니다. 단백질까지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자, 탄수화물 지방은 둘 다 CHO죠. 그래서 선생님이 탄초, 지초 이렇게 외우라고 알려줬었는데, 단백질은 어떤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 CHO, 단백질은 선생님이 촌스럽다 그랬죠. 그래서 N까지 이제 S를 갖고 있는 것도 있어서 촌스러운데 S는 여기서는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으니까 빼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HO는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얘가 N을 추가적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세요. 이따가 배설 과정에서 얘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자, 일단 그럼 이런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뭐 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고기 비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올 텐데 그것들이 흡수될 수 있는 형태를 한번 적어보자. 그러면 탄수화물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올 수 있지만 녹말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분해돼서 흡수될 수 있는 형태, 작은 형태 뭘까요? 기본 단위. 그렇죠. 단당류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포도당이라고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포도당. 요런 형태까지 쪼개져야 우리가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분해가 되나요? 얘는 좀 분해가 되다 만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글리세롤이라는 거야. 다리 3개. 그렇죠? 지방산 3개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인데 얘가 요렇게 다리 하나, 내 다리 하나랑 그다음에 떨어져 나간 다리 2개 이렇게 해서 요거랑 요거로 이렇게 그 분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리키는 이름이 뭐였어요? 그렇지. 하나 붙어 있으니까 모노가 붙었고 뒤에 약간 긴 이름 모노글리세리드라는 이름이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방산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름을 써봅시다. 그래서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산과 더하기 모노글리세리드라는 형태로 글리세리드 형태로 분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포 안으로 흡수가 됐다 하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요. 기본 단위가? 그렇죠. 아미노산의 수준까지 분해가 완벽하게 되어야지 우리가 흡수가 될 수 있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녹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녹말이 포도당이 되는 과정. 그다음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되는 과정. 그 다음에 단백질이 아미노산까지 분해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소화효소들, 어떤 소화액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들이 관여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 탄수화물 어디서 먼저 제일 소화가 일어나나요?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침에 들어있는 뭐? 그렇죠.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1차적으로 분해가 됩니다. 침 속에 들어있는. 자, 그 다음에 위는 그냥 건너뛴다 그랬어요. 위는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소장으로 가게 되죠. 소장에서는 어떤 소화효소를 두 번째로 만나게 돼요? 동명이인 같은 이름, 그렇죠? 아밀레이스. 여기서도 아밀레이스예요. 아밀레이스. 근데 어떤 액체에 들어있는, 어떤 소화액에 들어있는, 그렇죠? 이자액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입니다. 여기서는 이자액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에서 한 번 더 분해가 되고 최종적으로 포도당 더하기 포도당으로 엿당을 분해하는 거. 지금 엿당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뭘 타면서 엿을 이렇게 욕이 아니라고 식품 중에 하나인 엿을 뭘 타면서 왜 말을 타면 이제 혁이가 지니까 그때 이제 엿당이 분해가 된다. 그래서 말테이스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테이스는 어디? 소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소화효소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도당 형태로 분해가 됐다. 이게 이제 탄수화물의 소화고요.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의 소화효소가 관여한다고 그랬죠. 어떤 거? 그렇죠. 5글자짜리 라이페이스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딱 한 번 이렇게 화학적 소화가 일어난다. 라이페이스는 어떤 소화액에 들어있나요? 어디? 3가지 그 영양소를 모두 분해하는 그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소화액. 그렇죠. 이자액이죠. 이자액에 들어있는. 그런데 이 이자액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에서 한 번만 분해가 되니까 조금 못 믿었죠. 그래서 얘를 도와주기 위한 누가 또 나와요? 쓸개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쓸개즙 화학적 소화는 아니지만 이 지방 덩어리가 좀 이제 좀 쪼개지도록 작은 지방 덩어리가 되도록 유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도움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한번 볼까요? 단백질은 일단 입은 건너뛰고 어디서 첫 번째 소화가 일어나죠? 바로 그렇죠. 위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위에서 어떤 소화 효소에 의해서 자, 신신브라더스 중에 첫 번째. 그래서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1차 분해가 됩니다. 자, 펩신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바로 위에서, 그쵸, 위에게에서 들어있는 그런 소화 효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나는 소화 효소, 어디? 소장으로 내려갔을 때 만나게 되는 신신브라더스 등의 둘째죠. 그래서 글자가 한 글자씩 늘어나요. 그래서 보면 트립신. 지금 이게 팍팍 안 나오는 학생들은 그거 우리가 복습을 더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하고요. 자, 트립신 어디에? 그렇죠. 이자액이 한 번씩 다 나오니까 이자액. 자, 그 다음에 최종적인 효소, 아미노산의 형태로 최종 소화를 시키는 것은 5글자. 근데 마지막 남은 그 펩타이드 결합을 분해시키는 애기 때문에 이름이 뭐였죠? 펩티데이스. 이거는 어디서? 그렇죠? 소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소화 효소였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의 형태가 되면 우리 세포 안으로, 그 소장의 그 융털, 그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당과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아미노산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느냐, 조직세포를 만나게 되느냐 하는 과정을 좀 써볼게요. 짠! 요렇게 선이 잘 멀쩡히 그려지고 있나요? 선생님은 후덜덜덜. 자, 여기 보시면요. 포도당은 우리가 수용성이에요, 지용성이에요?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입니다. 그러면 일단 융털 안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세혈관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면 이 모세혈관들이 합쳐져서 무슨 혈관을 이루고, 어떤 혈관? 간문맥이라는 혈관을 이루게 되죠. 간문맥으로 합쳐집니다. 자, 그러면 간문맥은 어디로 향하죠? 바로 간으로 향하죠. 간으로 가는 문이 되는 혈관이니까. 그래서 간으로 가서 여러 가지 그 포도당을 저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간 다음에는 간정맥이 되겠죠. 간정맥. 자, 그 다음에 간정맥은 대정맥 중에서 아래쪽으로부터 오는 대정맥. 그래서 이름이 하대정맥과 합쳐지게 되고요. 하대정맥. 그 다음에 우리가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장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간 포도당이 심장이 확 짜주면 펌핑 하면은 온몸으로 흩어져서 온몸의 그 여러 가지 조직 세포에 공급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일단 다시 지방으로 합쳐진다 그랬어요. 괜히 쪼개놓고 다시 합쳐지죠. 자, 그래요. 합쳐져서 이동을 하는데 얘와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경로가 달랐습니다. 어디였나요? 모세혈관 아니고, 그렇죠, 암주관이라는 곳으로 들어왔었죠. 자, 그래서 암주관이 좀 합쳐지면 어떤 관이 됐어요? 림프관. 사실은 암주관도 림프관의 한 종류라고 보셔야 되는데, 림프관. 그 다음에 이 림프관이 쭉 타고 올라오는 좀 굵어진 림프관 이름이, 그렇죠, 가슴 림프관. 자, 여기까지는 림프관이었고요. 우리가 평생 계속 림프관에서만 이 액체들이 도는 건 아니고 혈관과 합쳐진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합쳐진다 그랬죠? 여기. 우리 여기 있는 뼈가 뭐예요? 쇄골인데, 쇄골을 다른 말로 빗장뼈라 그래요. 그래서 빗장뼈 밑에 있는 그런 정맥이다 해서 빗장 및 정맥. 뭔가 그 영화에 나오는 밑장 빼기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빗장이에요, 빗장. 자, 빗장 및 정맥. 그 다음에 어디로 합쳐집니까? 이 위쪽, 심장 위쪽이니까 정맥은 정맥인데 위에서부터 오는 정맥. 그래서 상대정맥. 그 다음에 어디예요? 드디어 심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펌핑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이에요, 지용성이에요? 뭘까요? 그렇죠, 수용성이죠. 포도당 친구잖아요. 우리 친구 포도당. 그래서 포도당과 같은 경로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바쁘니까 앞이랑 뒤만 쓸게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좀 채워주세요. 모세혈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심장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경로. 수용성 비타민과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수용성 영양소들은 이런 경로를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세포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세포로 공급이 된 거죠. 그럼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물질 대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노폐물들이 생성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지금 흰색. 자, 지금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C랑 H랑 O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원소로. 그러면 어떤 노폐물들이 나올 수 있냐? CO2, 그렇죠?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그리고 H가 있기 때문에 H2O, 물. 그렇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겨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두 가지 종류의 노폐물이 생기고, 지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방도 역시 같은 종류의 원소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CO2 또는 H2O 두 가지 종류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누가 문제예요? 바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C, H, O 외에도 N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이 N이 이제 골치가 아픕니다. N, 질소 노폐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CHO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CO2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H2O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CO2와 H2O는 세 가지 영양소 모두를 이제 분해했을 때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N 때문에 여기만 하나 나오는 게 있죠.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NH3 암모니아, 여기다 별표를 하나 해주시고요. 암모니아 이름이 이렇게 되죠. NH3.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암모니아는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우리 몸에서 한시라도 빨리 좀 제거했으면 좋겠는 그런 물질이란 말이죠. 우리 여름철에 그 공중 화장실 한번 가보면 그 코를 톡 쏘는 찌린내, 그게 바로 이 암모니아 냄새잖아요. 이 냄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버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뭐 이게 만들어지는 족족 뭐 내보내거나 뭐 어디 이렇게 주머니를 차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냐면 이거를 조금 독성이 덜한 형태로 바꿔줘요. 그런 형태가 바로 요소입니다. 요소. 자, 똑같이 질소 노폐물인데 암모니아보다는 독성이 덜한 형태, 요소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바꿔주는 거예요 도대체? 바로 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간, 바쁘죠? 간 여러 일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암모니아가 독성이 덜한 요소 형태로 바뀌는 일도 간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우리 저기서 하나 나온 거. 쓸개즙이 사실은 간에서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독작용도 간에서 하고요. 나중에 보면 혈당량 조절도 일어나요. 굉장히 바쁜 그런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는 거. 요 부분이 출제의 포인트가 주로 많이 되죠. 서술형이라든지 아니면 그 객관식 문항에서.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간이 아니고 콩팥에서 형태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바꿔주는 건 간이고, 콩팥은 이 요소가 이제 빠져나가서 배설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걸까요? CO2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그렇죠. 여기 이렇게 폐를 통해서, 폐죠? 너무 벌어졌는데? 폐. 자, 폐를 통해서 CO2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H2O 같은 물 같은 경우에는 폐를 통해서도 나갈 수 있어요. 수증기,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통해서 나갈 수 있냐면 이 요소와 같이 조금만 더 길게 그려보면 요소랑 물이 같이 이렇게 어디로 나갈 수 있죠? 우리 콩팥, 그죠? 콩팥으로 이렇게 배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콩팥.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밖으로 이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길었어요. 자,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서 이동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과정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차례가 됐냐면 요 콩팥을 비롯한 배설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배설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콩팥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오줌이 만들어지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또 쓱쓱 지우면서 앞으로 전진을 해야겠죠? 짠.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빈 종이에다가 스스로 그릴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 종이에 그려보는 연습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볼 얘기는 배설계로 한번 들어가 보자. 배설계. 자, 일단 배설계가 우리 몸속에서 해주는 역할이 뭘까요? 역할,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똑같은 말인데. 기능. 일단 제일 유명한 기능은 바로 뭔가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래서 노폐물 제거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 바로 항상성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항상성 조절. 자, 예전에 배운 내용이 기억이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순환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순환계라고 하면 그냥 뭐 영양분을 이렇게 그 공급해주고 이렇게 운반해주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순환계도 항상성 조절하는 역할을 했었죠. 어떻게? 이 피부 쪽으로 가는 혈류량을 조절해서, 혈류 속도라든지 혈류의 양을 조절해서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항상성을 조절해요. 어떻게 해요?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기염류의 양을 조절해서 체내에 삼투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추가로 한번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배설계의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짠. 자, 이쪽으로 좀 와주시면
요게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콩팥이죠. 콩팥은 아마 우리 사람의 콩팥 한 이만할 거예요. 주먹 정도 크기. 그래서 어디 있냐면 이렇게 바로 등에 딱 붙어 있습니다. 등에. 배 쪽보다는 등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그 실험을 하게 되잖아요. 해부 실험을 하게 되면 쥐를 가지고 주로 하게 되는데 이제 다른 장기들이 다 앞에 이렇게 가리고 있고 맨 뒤에 이렇게 콩팥이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딱 사이즈가 콩이나 팥만 하고요. 그 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매끈매끈 예쁘게 생겼어요. 색깔도 딱 팥 색깔로. 아무튼 이런 거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자, 아무튼 콩팥과 그 다음에 콩팥이 연결되어 있는 방광이 이제 큰 그런 장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이를 이어주는 오줌관으로 이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오줌이 결국 나가게 되는 요도까지 이렇게 해서 그 배설계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콩팥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뻗어서 모세혈관을 이룬 다음에 다시 합쳐져서 나가는 혈관 있죠. 그래서 동맥과 정맥이 이 근처에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콩팥 쪽으로 가는 동맥은 이름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데? 그렇죠. 콩팥 동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콩팥에서 나가는 정맥은 콩팥 정맥이죠. 자,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이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콩팥 동맥에서 이렇게 분지를 해서 모세혈관을 이루는데 정말 그 굉장히 복잡하게 촘촘하게 그물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다시 이게 합쳐져서 콩팥 정맥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혈액의 흐름을 그려보면 이렇게 들어와서 흐르다가 이렇게 다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에서 뭔가 물질이 나가서 이제 장차 오줌이 될 애들이 여기로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줌이 흘러가는 길인 생효관하고 그 다음에 이 혈액이 흘러가는 혈관하고는 뭔가 합쳐지거나 뭐 만나거나 이게 섞이거나 하는 그런 지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혀 별개의 경로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기까지 보고 자, 한번 보시면 이제 또 한 판 그림을 그려볼 때가 왔죠. 자, 여기 아까 콩팥 동맥이 있었고요. 콩팥 동맥으로부터 연결된 혈관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를 혈관이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콩팥 동맥과 연결된 이런 혈관이 지금은 모세혈관으로 분지가 된 상태라고 좀 보셔야겠죠. 콩팥 동맥과 연결되어 있는 모세혈관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요. 중간에 이렇게 쭉 예쁘게 뻗어 있다가 이렇게 막 꼬입니다. 이렇게 막 실타래 모양으로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막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멀쩡하게 안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이렇게 나가게 되죠. 자,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좀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요거를 조금 살짝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혈관은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이제 쭉 가다가 콩팥 정맥과 만나게 되는데 아직은 만날 때가 아니고 좀 그림을 더 그려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구조물이 하나 있고 요건 지금 다 혈관이니까 빨간색으로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뭔가 이 실타래 모양, 실뭉치 모양의 그런 그 혈관 덩어리를 감싸고 있는 어떤 구조물이 있어요. 짠, 자, 이런 구조물이 있고 얘는 뭔가 주머니 모양으로 생겼죠. 글러브 모양으로. 그래서 일단 거기서 그 생김새에서 이름을 한번 유추를 해보시고 그 이후에 뭔가 오줌이 되는 쭉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 뱀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요런 가느다란 오줌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온 이 모세혈관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이 가느다란 길을 맴돕니다. 요렇게 따라서 맴돌게 되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어요. 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얘는 결과적으로 콩팥 정맥과 합류를 하게 되겠죠. 정맥. 그래서 선생님이 흰선으로 그린 길은 그 오줌이 흘러갈 수 있는 앞으로 이제 장차 오줌이 될 그런 액체가 흘러가는 길이고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린 길은 바로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죠. 이렇게 곡선을 좀 완만하게 그려봅시다. 예쁘게.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길을 따로따로 그렸으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번 첫 번째는 여기 사구체에서 요 어떤 주머니 쪽으로 뭔가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요 오줌이 흘러가는 길에서 여기 모세혈관으로 또 물질이 나가는 일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갔는데 또 어떤 애들은 들어와요. 요렇게. 모세혈관에서 또 이 그 오줌이 흘러가는 길로 다시 이렇게 또 오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이제 각각의 부분의 명칭을 좀 알려드릴 때죠.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여기로 와봅시다. 요 실뭉치 모양으로 뭉쳐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실뭉치, 실사자를 써서 그렇죠. 사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혈관의 뭉치 이 부분을 사구체라고 명칭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이런 이렇게 글러브 모양의 주머니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누가 발견한? 봄원 씨가 발견한 봄원 주머니. 욕심이 나죠. 이런 걸 보면. 내가 먼저 발견했으면 소현 주머니였을 텐데. 이렇게. 자, 봄원 주머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는 가느다란 오줌의 관. 그렇죠. 세뇨관입니다. 세뇨관. 그래서 이 세뇨관을 따라서 쭉 흐르다가 이런 세 가지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이제 오줌으로서 인정받고 관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각각을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과정인데요. 요 사구체, 혈액에 있던 물질이 봄원 주머니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필터를 통해서 걸러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다 해서 이름을 두 글자로 지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여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과정은 여과. 자, 여과의 과정을 한번 보면 여기 혈액이 이렇게 가고 있다가 여기 이제 그 혈액이 이제 너무 꼬여 있고 그다음에 혈압이 좀 강하게 여기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이 비집고 이렇게 혈관벽을 비집고 빠져나오게 돼요. 그런 과정인데 왜 여기서 혈압이 주어지는지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빔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 보시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동맥 쪽에서부터 오는 이 모세혈관 들어오는 모세혈관을 보시면 좀 두꺼워요. 이렇게 두께가. 그러다가 이것들이 분지해서 이렇게 사구체를 이루고 다시 빠져나가는 혈관을 보면 두께가 이거보다 얇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넓은데 나가는 길은 좁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체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압력이 굉장히 생기게 되고 그 압력에 의해서 물질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모든 물질이 다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뭐에 의해서? 분자량이 작은 물질들만 요 틈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들의 종류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나가기 쉬운 애들, 작은 애들 생각을 해보면 물이 있겠죠. 일단 물. 물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떤 애들도 나가냐면 포도당. 그다음에 포도당의 친구 아까 누구라고요? 아미노산도 빠져나가요. 이상하다. 얘들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고 굉장히 소중한, 귀중한 물질인데 이렇게 쉽게 빠져나간단 말이야? 약간 좀 의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이 나갈 수 있냐면 무기염류, 나트륨이라든지 뭐 칼륨이라든지 이런 무기염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갖다 버리고 싶은 뭐였어요? 아까 질소 노폐물 중에 요소 같은 것들이 일로 여과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분자량이 작은 물질들이라고, 상대적으로 작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과되지 않는 물질들을 옆에다 정리 좀 해볼게요. 여과되지 않는 것들. 어떤 애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분자량이 큰 물질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아미노산은 하나하나의 기본 단위가 굉장히 작은데 이 아미노산이 길게 엮어져서 만들어진 거 우리 뭐라고 해요? 그렇죠. 단백질. 단백질은 생각보다 이게 분자량이 굉장히 크다 하는 거. 단백질 또 못 나가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 못 나갑니다. 커요. 지방도 못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적혈구도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에는 적혈구가 있어서 빨간데요. 이 세뇨관을 흐르는 액체는 빨갛지가 않겠죠. 적혈구가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질환 중에 단백질이 오줌을 통해서 나가는 질환이 있어요. 뭘까요? 단백뇨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나가서는 안 될 단백질이 오줌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심각한 우리가 소변을 봤는데 빨간색이야.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거죠. 왜? 단백질이 커요? 적혈구, 세포가 커요? 세포가 훨씬 크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몇 번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학교가 세포면 그 학교를 이루는 벽돌 하나하나가 단백질인 느낌이다. 지금 벽돌이 빠져나온 것도 놀랄 지경인데 학교가 나간 거예요. 지금 오줌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이런 건 여과가 안 되고 여과가 된다. 자, 근데 여과가 된 게 그대로 오줌으로 직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여과가 된 물질을 우리가 원료라고 표현해요. 원시 오줌이라는 얘기죠.
얘가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서 불러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다 보니까 뭔가 아쉽네. 쟤는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우리 혈액으로 불러들이는 작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흡수라고 하는 작용입니다. 재흡수. 재흡수. 자, 흡수면 흡수지 왜 재흡수인가? 1차적인 첫 번째 흡수는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소화관을 통해서 이동하던 영양분들이 처음으로 소장 내벽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때가 첫 번째 흡수인 거예요. 근데 그때 흡수가 됐다가 지금 다시 나갔어. 버리려고 내보냈어. 그래서 그걸 다시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재흡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재흡수, 두 번째 흡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재흡수되는 물질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짠. 선생님은 이렇게 낮은 높이의 선을 긋는데 정말 말을 하면서 바로 이 낮은 높이의 선을 긋는데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짠. 선방인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자, 요렇게. 자, 여기 재흡수되는 물질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나가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분해해서 어떻게 흡수했는데 그렇죠.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것들은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은 재흡수가 되는데 몇 %나 재흡수가 되냐면 100% 다 재흡수가 됩니다.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너네는 안 되겠어. 내가 너무 너네를 아끼기 때문에 나가선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100% 재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은 많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만큼 다 나가면 우리가 요붕증이라고 해가지고 탈수로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과된 액체 중에 물이 99%가 다시 혈액으로 돌아와요. 99%. 그 다음에 얘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요소 나 다 갖다 버리고 싶은데 얘가 50%나 재흡수돼요. 왜요? 안 오고 싶지만 농도 차이에 의해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확산이 돼요.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소가 한 50% 재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무기염류가 그때 우리의 삼투압에 따라서 적정량의 재흡수가 돼요. 어느 정도라고 딱히 얘기할 수 없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갔던 애들이 거의 많이 들어온다. 얘들은 다 들어오고 얘들은 많이 들어온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과정이고 세 번째 과정. 그런데 내가 이 혈액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도 성이 안 차. 얘들은 꼭 갖다 내버리고 싶어. 내가 지금이라도 얘들 찾아가지고 발본색원 하겠다. 내버리겠다 하는 과정이 세 번째죠. 그래서 요거는 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비. 다시 갖다가 내가 능동적으로 갖다 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비되는 물질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우리 책에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수소 이온이라든지 아니면 암모늄 이온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출제가 되지 않고 그냥 거기 써 있는 것 중에 크레아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레아틴도 질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인데 크레아틴 등이 다시 이제 분비가 돼서 오줌에 함유하는 거죠. 막차를 타고 함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과되는 물질, 그 다음에 재흡수되는 물질, 그 다음에 얼마나 재흡수되는가, 그 다음 분비가 돼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세뇨관으로 함유되는 물질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얘기를 해주면 포도당은 100% 재흡수되니까 여기 나오는 액체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포함이 되어서 오줌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무슨 병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당이 오줌으로 나오는 병, 당뇨병이 바로 그런 병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정도로 이제 이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표로 한번 간단히 적어 드릴게요. 표로. 자, 그래서 과정의 이름에 따라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동 경로, 그 다음에 이동하는 물질들, 이동 물질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뭐였어요? 바로 여과였죠. 여과. 두 번째 과정은 재흡수. 사실 뭐 이게 순서가 있거나 한 건 아닌데 일단 여과가 1차적으로 일어나야 뭐 그 이후에 재흡수나 분비가 일어나는 건 맞지만 재흡수, 그다음에 분비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있고 이동 경로 한번 봅시다. 여과는 어디서 어디로? 아까 실 모양이 그렇죠. 사구체에서 어디로? 그렇죠. 무슨 주머니? 봄원 주머니로 이동을 하는 거고 재흡수는 어디서 어디로? 다시 내려오는 거죠. 다시 내려오는 거. 그래서 세뇨관에서
세뇨관에 한번 나갔던 애들이 다시 모세혈관으로 들여오는 그런 과정이 재흡수. 자, 그 다음에 분비는 어떻게 돼요? 모세혈관에 남아있는 애를 끝까지 추적해서 버리는 작용이죠. 그래서 모세혈관에 있는 것을 다시 세뇨관으로 내보내는 그런 과정이 분비다. 자, 그럼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동하는 물질. 그러면 이동 물질 어떤 것들? 그렇죠? 물, 포도당. 그 다음에 포도당 친구 아미노산. 그 다음에 무기염류. 하나 더. 진짜 버려야 되는 거. 요소 이런 것들. 요소 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재흡수되는 것들 이거 그대로 그냥 써주면 돼요. 밑에다가 재흡수됩니다. 재흡수되는데 퍼센트를 한번 적어볼까요? 물 같은 경우에는 99%. 그렇죠. 그 다음에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은 100%. 그 다음에 무기염류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적정량이 삼투압에 따라 들어오고 요소는 50% 정도 재흡수가 된다 하고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버리는 물질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크레아틴 같은 것들. 크레아틴 등. 자, 요렇게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요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이 배설 과정은 마스터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배설계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것도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자, 배설계는 마무리를 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전체 과정을 이제 통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때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어디 있냐면 133페이지에 있는 그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를 보시면 그렇죠. 요 이제 전체 그림이 굉장히 잘 나와요. 이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 하나하나의 내용보다 이런 통합적인 그림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모의고사는 보통 이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순환계,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가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아무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순환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서 이렇게 돌면서 소화계라든지 호흡계라든지 배설계에서 이렇게 물질을 운반하는, 그래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중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환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보시면 순환계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영양소나 산소를 어디로? 조직세포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요. 조직세포가 물질 대사를 할 때 영양소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물질을 운반하고, 그 다음에 그런 물질 대사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을 또 이제 갖다가 버릴 수 있게 배설계나 호흡계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순환계가 가운데서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소화계인데요. 소화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바로 이런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너무 커서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영양소를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크기로 분해하는 것. 그래서 흡수가 가능한 크기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화계죠. 소화계에서 이제 영양분들이 흡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순환계가 이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계뿐만 아니라 호흡계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우리가 세포호흡할 때 산소가 있어야 굉장히 높은 효율로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산소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하고 이거를 그 조직세포에다가 이제 순환계를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조직세포가 세포호흡을 하고 나면 부산물로 뭐가 생기게 돼요? 바로 이 CO2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호흡계다. 그래서 호흡계는 외부와 이렇게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소는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는 나가고, 그리고 아까 소화계도 외부로부터 음식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가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로와 나가는 경로가 모두 있고, 호흡계는 이렇게 호흡계도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배설계를 한번 보시면 배설계는 이런 세포호흡을 한 결과로 여러 가지 이제 노폐물들, 부산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노폐물을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외부로 뭔가 물질을 내보내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외부와 닿은 곳이 없는 그런 기관계가 있죠. 바로 순환계입니다. 만약에 순환계가 외부와 어느 부분이 이제 트여 있다, 뭔가 이렇게 열려 있다, 그러면 우리가 혈액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고요. 순환계는 이 몸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으로도 나올 수가 있지만 좀 더 자주 출제되는 형태의 그림, 단순화된 그림을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할게요. 짠, 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133쪽에 옆구리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 보면 중앙에 수단계가 존재를 하는 이런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로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가 위치를 하죠. 그다음 여기는 조직세포를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조직세포. 자, 그러면 조직세포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조직세포에게 공급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산소와 영양소죠. 그러면 이 산소와 영양소는 어디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바로 산소는 호흡계로부터. 호흡계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와요. 그럼 이걸 순환계를 통해서 운반을 하고 이 순환계가 역시 조직세포까지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영양소도 마찬가지. 음식물이 소화계로 들어왔을 때 이것이 분해되어서 순환계를 통해서 조직세포에 공급이 된다 하는 과정이고요. 조직세포가 세포호흡을 했을 때 부산물로 CO2와 노폐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역시 순환계를 통해서 이런 CO2 같은 경우에는 호흡계로 전달이 되고 호흡계가 이제 외부로 이렇게 버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요소와 같은 노폐물은 순환계를 통해서 배설계로 이렇게 가게 되고 배설계를 통해서 밖으로 요즘의 형태로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굉장히 귀여운 탐구 활동 한번 해볼게요. 134페이지 그림이에요. 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실험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우리 몸에 관계된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어떤 실험을 할 수는 없고 이런 모형 활동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런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그럼 의가 상할 수도 있어요. 너무 간단하다. 만든 시간에 비해서 너무 활동이 간단하다. 그래서 그냥 대리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 여기 보시면 일단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테두리를 만들었죠. 그럼 이 테두리 안쪽은 우리 체내, 테두리 바깥쪽은 체외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체외에서 들어가는 거는 밥, 그리고 흰색 풍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체내에서 체외로 나가는 거는 페트병과 회색 풍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탐구 과정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방금 얘기한 것은 한 2번 정도까지 다 얘기가 된 것이고, 자, 3번부터 출발합시다. 밥을 윤곽선 밖에 놨어요. 그 다음에 이 소화기에 이 밥을 얹어 놓는데요. 이제 먹는 걸 표현하는 거죠. 소화기에 얹어 놓고 그 다음에 흰 바둑돌을 갑자기 순환기로 보내요. 그러면 이 흰 바둑돌은 뭐다? 밥이 소화된 뭔가 그런 형태, 영양소. 그래서 뭔가 밥이 분해된 그런 형태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밥의 성분이 녹말인데 녹말이 분해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당이 되니까 이 흰 바둑돌은 포도당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화되어서 들어온 포도당이 순환기를 통해서 빙글빙글 이렇게 돌게 되는데 흰 바둑돌을 이렇게 옮기는 거래요. 한 칸 한 칸씩. 한 칸씩 옮기다가 어디까지? 여기 조직세포까지 갖다 준다. 갖다 줘. 너 먹어. 너 이거 먹고 세포호흡해 하고 주는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화살표에는 누가 올 수 있어요? 요 흰 바둑돌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흰 바둑돌이 포도당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A라는 화살표 이쪽에다가 얹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4번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흰색 풍선을 윤곽선 밖에서 호흡계로 보내요. 호흡계로 들어오는 기체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O2구나, 산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호흡계를 통해 들어와서 역시 순환계를 통해서 이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 보자. 호흡계로 보낸다. 자, 그래서 조직세포로 보내게 되는 과정까지가 몇 번인가요? 6번 내용이죠. 그래서 이 A에는 흰 바둑돌도 갈 수가 있지만 흰색 풍선도 이쪽으로 올 수가 있다 하는 거. A에는 두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세포에서 뭐가 일어나요? 뭔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격렬하게 뭔가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세포호흡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그 결과 뭐가 만들어졌다고 했냐면 조직세포에서 노란색 물이 든 페트병과 그다음에 회색 풍선을 순환기로 보낸대요. 그러니까 이 B에 들어갈 것은 노란 물이 든 페트병과 그 다음에 회색 풍선. 풍선은 풍선인데 회색이랍니다. 그러면 기체를 표현한 거겠죠. 회색 풍선을 이 순환기로 다시 갖다 버리는 그런 작용이 있고 실어준다고 할 수 있죠. 버린다기보다는 실어주는. 그래서 요것들이 이렇게 타고 가면서 페트병은 어디로?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이렇게 꺼내는 그런 그 작용을 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색 풍선은 이렇게 호흡계를 통해서 밖으로 버리게 되는. 그러면 여기서 회색 풍선의 정체는 뭐예요? 바로 CO2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이 페트병의 정체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노폐물의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노폐물의 종류 중에서 예를 들면 그런 요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페트병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탐구 정리 한번 볼게요. 1번, 이 과정을 토대로 할 때 A와 B에는 각각 어떤 모형들이 들어가야 하는가?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흰 바둑돌, 흰색 풍선, 그다음에 노란물 페트병, 회색 풍선 이런 것들이 각각 A와 B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노란색 물이 든 페트병과 노란색 물이 든 페트병, 그다음에 흰 바둑돌은 각각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흰 바둑돌은 포도당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노란색 페트병은 이런 노폐물,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흰색 풍선과 회색 풍선은 각각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그렇죠. 흰색 풍선은 산소를 의미하고 회색 풍선은 이산화탄소를 의미하게 된다. 굉장히 그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귀여운 모형으로 표현한 탐구 활동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을 좀 잡아주세요. 우리가 오늘 배운 거는 사실 배설계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훑어보세요. 135쪽부터 139쪽까지의 내용. 문제 자체는 수가 많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앞에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공부하고 자기 것으로 새기지 않으면 아마 문제 하나하나, 보기 하나하나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선생님 설명 들었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뭐 어려운 건 별로 없는데? 조금 외워야 될 게 많구나. 그런데 그 외워야 될 것을 지금 당장 복습, 그쵸? 빈 연습장을 펴놓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만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교재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 수준에서 별로 어렵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귀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좀 그렇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시작하면서도 얘기를 했었죠. 30강이 지났고 이제 나머지 반인데 이미 여러분들의 많은 수의 학생들은 마음이 많이 풀렸을 거라고요. 이제 어려운 부분, 유전 부분도 다 지나갔고 이제 이 부분은 내가 뭐 학교에서 들어보니까 별거 없고 뭐 외우면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3단원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너무 이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복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여기 이제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몇 % 정도는 학습이 됐는지 자기 진단해서 거기 이제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지금 30강까지 따라온 학생들 환호성을 지르면서 31강까지 이제 클리어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거기다 이제 자랑 댓글 수강후기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참고하고 격려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꼭 선복습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선생님 강의 만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